그럼 강원도가 절반이다. 그러면은 평균 3억인데 절반도 1억 5천, 그 말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수도권에 비해서 강원도 지역은 조금 덜 떨어지고, 네. 근데 제가 거기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랑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금액 자체도 틀리고, 네. 이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주택을 그 매매 건수도 엄청 차이 나더라고요. 서울에도 지금 매매 건수가 거의 전무후무할 정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멸이죠, 전멸. 네, 전멸이고 강원도도 이제 강원도 평균 매매 전세 비율이 한 70% 근데 춘천 같은 경우는 한 80% 넘어가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봐서 80% 이상은 깡통 전세의 위험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춘천 같은 경우는 80%, 강원도 중에 강릉 같은 경우에는 한 76%, 네. 뭐 이 정도 선되는데 전세가 이렇게 전세 물량은 조금 있고 매매 물량도 지금 자꾸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매매 물량이. 네. 거래가 없으니까. 네. 예,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내가 집을 살 때 언제쯤 포지션을 잡고 사야 될지 그런 것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누구든지 예측하기가 힘들고 뭐가 어떻게 될지 뭐 러시아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건 뭐 작년부터 뭐 그 예상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선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에서의 집값은 뭐 40% 50%가 위기 때 떨어지더라. 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10% 15% 많으면 20% 떨어지더라. 그럼 서울은 절반 떨어지는데 왜 강원도는 10% 20%밖에 안 떨어지느냐. 그 뭐 싸서 그러냐 비싸서 그러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세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전세가 있어서 가격이 떨어진 거를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응? 지켜보고 있다가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 시점이 전세 가격인 거예요. 전세 가격 보세요. 10억짜리 집인데 내가 전세를 6억에 살고 있어. 그러면은 집값이 계속 이제 떨어진다는 걸 위기가 와서 계속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부부인데 이렇게 저하고요? 네, 부부하면 우리가 6억의 전세를 살고 있어. 근데 집값이 계속 떨어졌잖아. 근데 6억의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여보 집값이 자꾸 떨어지는데 이제는 우리가 6억이 전세 살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경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전세 그만 살고 집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6억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6억이잖아요. 그럼 6억까지 떨어질 수 있다. 집값이. 네, 예를 들면 그 옛날에도 그랬고 그러면 서울은 지금 전세율이 55%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40% 50%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75% 85%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이야. 3억짜리 집이면은 20%면은 2억 4천, 2억 5천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2억 5천 전세 살고 있잖아. 그러면 전세에 사는 사람이 집값이 막 5천, 6천 떨어졌으니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집값이 떨어져도 15%, 20% 거기 떨어지는 거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이제 전세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율이 55% 되다 보니까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수도권은 그만큼 또 위기가 왔을 때 그렇게 떨어지고 우리는 덜 떨어지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수님 말로는 이제 집을 무주택자들이 전세 사는 사람들이 집을 매수할 수 있는 타임이 지금 집값이 전세 가격 정도 떨어졌을 때가 적당하다. 왜냐면 그때 가서 내가 전세 살 돈으로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렇죠. 이제 부동산은 심리가 좀 많이 작용한다고 하는데 심리로 봤을 때는 더 떨어질 거다. 지금쯤이면 저점이다. 아니다. 더 떨어진다. 이런 거 판단하는 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제도 때문에 금융위기 때나 IMF 때 보면 전세 그 금액감이 떨어지더라. 근데 요즘에 뭐 깡통 전세니 가지고 전세도 막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세가 사실은
IMF 때나 금융위 때는 전세 밑으로 확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 깡통 전세 잠깐 있었어도. 근데 지금의 깡통 전세가 또 나오는 이유가 더 많이 나오는, 옛날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반전세 때문에 그래요. 반전세. 그러니까 옛날에는 반전세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인데 전세를 6억에 살았다. 근데 그 집이 원래 전세가 4억이었어. 근데 집값이 10억이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6억이야. 근데 갑자기 2억이란 돈이 없잖아요. 4억 살던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2억, 보증금 2억에, 아니 4억에, 보증금 4억에 2억에 대한 월세를 낸 거야. 그게 반전세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 때나 IMF 때는 보통 전세 가격감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그 전세 가격보다 반전세는 4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보다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 반전세 때문에. 반전세 때문에 전세보다 집값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우리 강원도는 수도권처럼 반전세는 많지가 않거든. 그래서 그래요. 방금 여기 봤는데 작년 1월에서 7월까지 보다는 올 1월에서 7월이 집이 매물이 30% 거래량이 없답니다.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디가? 강원도가? 네, 강원도가 30% 정도 작년 1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전년 대비해서 똑같은 그 1월 달부터 7월까지 계산했을 때 30% 정도 거래 건수가 없답니다.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 고기불을 잘 넘기셔야 되는데. 아, 그나마 강원도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나아. 아, 그래요? 수도권은 완전 전멸이에요. 지금 어떤 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를 내가 이걸 왜 땄나 하신 분도 있고, 뭐 책상이고 뭐고 관리금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실 좀 인수해 가라고 그러고. 사실 서울에 그 한 달 거래 건수가 10,000건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사실은. 거래 건수가. 근데 지금 뭐 1,000건도 안 되니까 90% 이상 축소한 거죠. 그러니까 10,000건이 되던 게 1,000건. 1,000건도 안 된다니까, 지금. 1,000건도 안 된다고. 네, 지금 뭐 600건 이렇게. 서울에만 해도 부동산 중개업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막 반 이상이 폐업을 하니 많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집값도 조금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이제 오늘 보니까 강원도가 집값이 전국에서 작년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동네, 가장 많이 상승했고, 미분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많은데 그나마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평창을 제외하고 미분양이 없습니다. 근데 마산에 미분양이 그렇게 많은 것도 미분양이 없어진답니다. 마산 주위에 이제 금리가 자꾸 떨어지니까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집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마산 주위에 집값은 자꾸 떨어지는데 딱 한 군데 미분양이 않는 데만 지금 집값이 오르는 중이랍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미분양이 난 지역도 어느 순간에는 다 해소가 되고 집값이 오를 것 같은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분양이 지금 몇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우리 사람 사는 거랑 똑같아요. 막 달려오잖아. 그럼 지쳐가지고 좀 쉬는 거고, 많이 쉬었던 사람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미분양 하는 데만 집값이 오르고 이제 미분양이 아닌 지역은 집값이 조금 빠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직 미분양인 지역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어느 순간 다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한 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특히 강릉에는 요 최근에 이제 분양했는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분양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뭐 완파됐죠. 42평대가 뭐 4.48대 1. 그리고 뭐 55평대가 7.17대 1. 70평대가 4.5대 1. 뭐 예전에 그 롯데캐슬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미비하지만 롯데캐슬이 47대 1인가? 뭐 40, 그 정도 됐는데, 그게 비하면. 그때 10배. 거기에 비하면 뭐 아는데, 그래도 이제
완판이 됐는 게 대형 평수 때문에 완판이 됐지 않습니까? 네, 대형 평수가 좀 인기가 있죠. 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 대형 평수를 좀 선호하는 거는 수도권 사람들 영향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수도권 사람들의 영향도 영향이지만 롯데나 뭐 코오롱이나 뭐 자이 이런 데서 예. 큰 평수가 인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다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 아, 떨어진 사람. 네. 예. 그때 떨어지니까 억울하잖아. 예? 억울하니까 보상 심리로 좀 들어간 사람도 있지 않나. 그렇죠. 청약하면은 뭐 무조건 다 좋은 거로 생각하는 건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청약을 넣어서 좀 사람들이 좀 덤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청약 넣어서 이제 집값이 오를 때 상승장일 때 이제 그건 저 기왕이면 내가 큰 평수에서 살고 싶고, 근데 이제 큰 평수에서 살고 싶은 게 옛날과 틀린 게 뭐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커지고 뭐 하다 보니까 좀 큰 평수에서 사는 게 좋겠다. 그리고 뭐 입지 면에서는 뭐 거기가 뭐 주요 입지 부분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래서 뭐 옛날에 뭐 40대 1, 50대 1 뭐 이렇지는 않고 뭐 3대 1, 4대 1인데 그때 떨어지신 분들이 봐요. 50대 1이었어. 네. 그럼 49명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49명 중에서 한 3, 4명은 4, 5명은 좀 보상 심리 때문이라도 들어간 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나는 뭐 투자니 이런 거 상관없다. 난 그냥 큰 평수에서 새 집에 살고 싶다.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지 뭐. 예. 맞습니다. 이 아파트 청약이라는 게 한 번 해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학습 효과를 해가지고 또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경쟁률도 조금 세고 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도 많지 않습니까? 미분양도 많고 뭐 청약을 당첨됐더라도 이자가 비싸니까 중도금을 포기하도록 계약금을 포기하고도 안 들어가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은데 이게 이제 끝으로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 특히 강릉 같은 경우에 이제 집값이 언제쯤이면 이제 다시 올라갈까? 그거 궁금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 어디 뭐 점을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근데 지금 금리에 대한 그 변수 또 대출에 대한 것도 있는데 대출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바젤스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은행마다 금융에서 돈을 지키고 이제 다 대출하거나 뭐 빵꾸나면 안 된다는 그 규약이 있었어요. 2013년도에 그게 생겼어. 2008년도,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생겨나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권에서 어느 정도의 은행에서 돈을 보유를 해야지 무조건 다 빌려주면 안 된다라는 규약이 생겼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또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해가지고 대출을 이제 막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동안 계속 갈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대출이 안 나온 게 문제인데 금리는 봐서는 지금의 그 미국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도 많이 가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또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0.7로 올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가 0.25 올리려고 했었는데 미국이 빡 올려버리니까 우리 좀 더 올려야 되겠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생각해 보면 올해도 2022년 지금이 10월 1일이잖아요. 오늘도 이번 10월 12일 날 미국에서 금리를 또 많이 올릴 것 같고 그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 한 7월이나 8월까지 금리를 많이 올릴 것 같아요. 그럼 올리면 지금의 3.25가 5%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럼 미국 금리가 5%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의 한국 금리가 2.5인데 시중 금리가 지금
6%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4%까지 간다면 시중금리가 10%가 되지 않을까. 예. 근데 그게 최고의 금리의 고점이 내년 23년 말까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사람들의 부동산에 좀 압박을 좀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우리 강원도도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근데 덜 떨어지겠죠, 서울 수도권보다는. 예, 근데 예. 그런데 또 우리 강원도도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이나 속초나 좀 틀려요. 뭐 속초 같은 경우는 저 수도권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세컨하우스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는 저 똑같은 바닷가라 하더라도 속초의 분위기는 좀 틀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춘천 틀리고 원주 틀리고, 뭐 춘천 같은 경우는 반 수도권이 지하철이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그게 수도권. 예. 그리고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장에서 이렇게 흐름은 약간 추락세가 있긴 있는데, 근데 강릉 같은 경우는 23년 말이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24년에, 그러니까 부산에서 철도가 또 올라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24년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또 25년도 되면 또 한 1700, 18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입주를 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주택을 팔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26년도가 되면 ITS 해가지고 네, 예, 예. 그 행사를 또 치르고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23년도에는 하락할 거고 24년도에는 상승할 것 같고 25년도에는 또 기존의 아파트 때문에 팔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쵸. 또 하락할 것 같고, 근데 26년도에는 ITS도 있고 또 보통 그렇거든요. 25년도에 입주를 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신규 아파트잖아. 네. 신규 아파트가 한 1년 정도 지나잖아. 그러면 또 가격이 또 상승해요. 그럼 26년도 되면 또 올라갈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오르내리락게 오르는 변수도 있고 올라가는 변수도 있다. 그런 요건도 있고 저런 요건도 있다. 그래서 강릉은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지켜보고 가야 되는데, 자우지가 지금 22년 10월 달이지만 24년까지는 어떤 그런 23년에 그 미국의 금리, 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의 금리 이런 거 생각할 때는 23년 말까지는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올 봄 이후로 4월 5월부터 올 봄요? 네, 올 봄부터 그러니까 이제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강릉에 그 뭐 금리가 올라가고 수도권이 막 그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니 난리가 나니 막 그래서 그런지, 그다음에 이제 강릉도 좀 집값이 좀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올랐죠. 네, 많이, 그러니까 사람 또 많이 오르면 팔아볼까라는 게 있어요 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량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월, 5월 때보다, 예를 들면 4월, 5월 달에 강릉시 전체의 매물이 1000개였으면 지금 한 1700개 정도 돼요. 매물이 늘어나. 매물이 그만큼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또 팔아볼까 이런 것도 있다니까. 네, 그런 심리도 많이 작용하는데.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또 뭐 어렵다고 하고 집값 더 떨어지게 생겼다 뭐 이렇다니까 일단 한번 내놔보자, 팔아보자. 그래서 물건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뭐 그런 물건이 항상 이렇게 그 수요와 공급 원칙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좀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서나 이런 거 보면 강남 불패라는 말 들어봤는데, 저는 강릉 불패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104주 만에 강남 집값이 조금 빠졌다. 같은 강씨네. 네, 근데 그 빠진 수치가 보니까 뭐 0.02%. 0.04. 네, 뭐 그 정도 수치인데 지금까지 강릉이 못해도 이제 2020년 9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통계를 보면 0.01%에서 많게는 0.04
0.47, 0.47까지 꾸준하게 상승하다가 요 최근에 이제 104주 만에 조금 빠졌다는데 요것도 이제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듯이 상승 요인하고 하락 요인하고 혼재대가 있으니까 아직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뭐 그래 수도권하고 틀려서 맞습니다. 아니 수도권 올릴 때 강남 안 올랐었잖아요. 그쵸. 근데 수도권이 좀 하락하니까 뭐 우리도 좀 같이 하락하는데 또 막판에는 우리도 많이 올랐잖아 또.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이제 오르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더 벌어져서 집을 못 사신 분들이 좀 안타까운데 그분들 그러겠죠. 집 가진 놈들 잘 됐다. 난 집 못 사는데 집값 떨어진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 자주한 음과 양이 있고 양날의 뭐야 그 금이죠, 뭐 양날의 금. 양날의 검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오늘 뭐 교수님 모시고 오랜만에 한다고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뭐 하긴 했는데 강원도는 아직까지는 또 수도권 영향을 받긴 받는데 그나마 좀 덜 받고 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수도권이라가 영향을 조금 많이 받아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하다. 아직 그 뭐 이거 유튜브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걱정할 만큼 그 정도 수준은 아직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교수님 총평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평이? 네. 뭐 부동산이란 거는 입지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입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야 될 시기, 팔아야 될 시기. 시기. 예, 그런 걸 봐야 됩니다. 근데 한 2년 전만 해도 부동산을 사야 될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야 될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사야 될 시기야 또 매매를 해야 될 시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좀 지켜보면서 자산을 지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어쨌든 오늘 교수님 말씀 감사하고요. 아직 그만큼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집값은 뭐 어차피 많이 떨어져 봐야 전세값 정도 떨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말씀 나눠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쿠폰하우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끝난 거냐? 네, 끝났습니다. 몇 분?